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됐는데 젠슨 왕이 이끄는 100조 달러 규모의 AI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첫 번째로 자세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10월 기준 쿠다의 개발자 수가 550만 명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생성형 AI 붐을 초래하고 나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AI 수요 증분값은 대부분 엔터프라이즈와 소버린 AI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의 해자이기도 하지만 가속 컴퓨팅과 AI 자체를 가능케 만들었던 근본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C 언어를 익혔듯이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쿠다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속 컴퓨팅이 가능하려면 소프트웨어를 다시 GPU에 맞게 뜯어 고쳐야 가능합니다. CPU와 시퀀싱 기반 알고리즘 프로세싱을 병렬로 바꾸기 위한 과정에서 쿠다는 엔비디아를 설명할 때 그리고 AI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속시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내부에는 각각의 고유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PU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고 하면 코드의 5에서 10% 정도가 런타임에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 알고리즘을 엄청나게 잘 가속시키는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을 몇백 배로 단축시킬 수 있다면 애플리케이션 실행 속도를 100배 이상도 높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와 이미지 처리, 그리고 물리 시뮬레이션과 조합 최적화, 그래프 처리, 데이터베이스 처리, 딥러닝의 선형 대수화까지도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병렬 처리로 가속화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형의 알고리즘이 있고, 이 개별의 알고리즘 단위를 넘어서 섹터 단위로 보게 되면 자율주행 차를 위한 풍부한 라이브러리, 로보틱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물리 기반의 라이브러리, 신경망을 위한 라이브러리, 가상현실을 위한 라이브러리, 기후기술을 위한 라이브러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로우 레벨에서 코딩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 엔비디아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모든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 단위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가속기가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리팩토링하기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컴퓨터에서 실행하고 싶은지, 어떤 워크로드를 가속시키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묻고 피드백 받아가면서 수정했습니다. 산업도, 업종도, 사용 사례도, 컴퓨팅도 모두 다른 것이었지만 한 도메인에서 잘 안착시킨 후 다른 도메인으로 계속해서 확장해온 역사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말 잘한 것은 이렇게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이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산업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는 현재 거의 20년 동안 쿠다 생태계를 구축해왔고 400개가 넘는 쿠다 라이브러리를 갖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학부생 때부터 쿠다를 기반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들이 한 번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호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풀스택으로 혼자 코드를 짜고 프레임워크나 로우 레벨의 API까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는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들은 타인의 코드를 구글링해서 쓰거나 혹은 챗GPT를 통해서 쓰게 되겠죠.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일정 코드를 AMD 기반으로 썼다고 해도 타인 코드 중에 무언가가 파이토치의 최근 버전을 지원하지 않거나 텐서플로어의 특정 버전을 지원하지 않거나 알고 보니 쿠다 기반으로 넣어졌던 코드가 일부라도 있으면 전체 코드를 가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쿠다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워크로드를 하드웨어 개발 칩들에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번 팔리고 나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말했던 것처럼 AI 연구는 6개월마다 업계 전망을 다시 말해야 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하드웨어, 다양한 플랫폼에 특화시킬 여유나 비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코드는 엔비디아 GPU 내에서만 최적화되어 있고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경쟁사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AI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꾸준한 혜자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들 입장에서도 다른 칩을 쓰려고 한다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칩에 최소 2년, 최장은 5년 넘게 투자해야 하고 개발자에게 쿠다와 같은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ROCm을 다루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개발도 두세 갈래로 호환되도록 시켜야겠죠. 개발하고 나서도 쿠다는 자동으로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지만 ROCm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꾸준히 호환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업데이트가 이어지겠죠. AI 업계에서 2년에서 5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물론 쿠다를 AMD 플랫폼 내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바꾸는 도구들도 있습니다. 하이파이펄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러나 완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옮겨 오려면, 그리고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으려면 추가적인 커스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로 볼 때 평균적으로 쿠다 워크로드의 50% 정도는 하이파이펄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50% 정도는 개별 인력들이 붙어서 커스텀해줘야 합니다. AWS나 구글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50%를 전문가 집단이 계속해서 최적화시켜줘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시간, 그리고 쿠다를 ROCM으로 옮기느라 핵심 사업에 쓸 유능한 개발자들을 낭비하는 것까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이파이 펄은 따라서 엔비디아 GPU에 접근할 수 없거나 엔비디아 GPU를 최신 것으로 할당받을 수 없을 때 유용한 옵션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베팅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칩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99%의 새로운 모델과 알고리즘 혁신은 엔비디아 칩 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성숙함에 따라 GPU가 ASIC으로 대체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는 그것보단 조금 더 복잡한 관계입니다. 메타의 컴퓨팅 인프라 이사가 말했던 메타가 ASIC을 사용하는 이유와 엔비디아 GPU를 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적은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론도 설치 기반에 따라 인스톨드 베이스에 따라 엔비디아가 해자를 그대로 가져가는 면이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사람들이 훈련용 칩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칩 메이커들이 우리는 훈련용이 아니라 추론용으로 개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론이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추론의 응답 시간을 빠르게 해주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매우 쉬운 부분이지만 추론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대규모 설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좋다는 것입니다. 추론은 인스톨드 베이스, 설치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쿠다 내에 참여자가 550만 명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플릿은 1억 개가 넘겠죠. 이미 코딩 베이스가 다 쿠다 기반이며 개발자도 많기 때문에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기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환성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다의 인스톨드 베이스는 엔비디아의 해자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폰 앱을 판매하기 위해서 앱스토어에서 애플이 만든 코드로 개발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왔던 초창기를 생각해보시면 대부분이 iOS에서 먼저 개발하고 1, 2년 후에 수익화가 상당히 많이 되면 그것들이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애플에서 상당한 수익성을 달성하고 나서 2년 후에 안드로이드에 퍼지던 그때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은 데이터 센터부터 온프레미스, 엣지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에서 구축하거나 자체 슈퍼컴퓨터에서 구축하거나 자동차나 로봇이나 PC에서 실행하든 모든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동일한 아키텍처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 기반이라는 문제가 이런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2, 3년 뒤를 생각해본다면 젠슨 황 CEO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연산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면 엔비디아의 한 칩에서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할 거란 점입니다. 컴퓨터가 비디오를 보고 새로운 텍스트를 보면서 추론하면서, 즉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즉각적으로 학습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AI의 훈련과 추론, 배포, 애플리케이션까지가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생각해보시면 현재 인간이 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현실과 다를 때 그것을 즉각 다음 행동에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강화학습 루프는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얻은 리얼월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생성할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합성 데이터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상상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도 상상력으로 일단 어떻게 될지 보고 나서 실제 작업에 투입한 뒤 데이터가 다르면 내가 아는 리얼월드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수정하는 식으로 진화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혀 뜨거워 보이지 않는 컵이 있다고 쳤을 때 거기서 김이 나고 있는 걸 보고 있지만 나는 뜨겁지 않을 거라고 상상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실제로 만져봤더니 굉장히 뜨거운 걸 알았다면 김이 나고 있다면 굉장히 뜨거운 컵일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상상과 현실을 반복하면서 수정하며 진화하는 식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칩의 가격 혹은 서버의 가격을 보고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기업들은 블랙웰을 구매해서 가동하는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컴퓨팅 플롭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들여서 컴퓨팅 플롭스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비교하고 있죠. 들인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컴퓨팅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 총 소유 비용, 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입니다. 우선 TCO 관점에서는 호퍼와 ASIC 수준보다도 블랙웰로 넘어오게 되면 최대 2배에서 4배가량 훌륭한 칩이 되게 됩니다. 호퍼에서 블랙웰로 넘어올 때 엔비디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는 서버 단위인 H100 대신에 GB200의 NVL72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론 능력상 비교입니다. GPT-4 기준으로 했을 때 실시간 LLM 트루풋은 시간당 토큰 출력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최대 30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능력의 비교입니다. 부동소수점 8 기준으로 했을 때 훈련 속도를 4배 더 빨리 끝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이 구조를 생각해보면 GPT-4를 한 번 훈련하는 데 있어서 H100으로는 8000개의 GPU 15MW가 필요했지만 GB200으로 넘어오게 돼서는 같은 시간 90일 동안 트레이닝을 반복한다고 쳤을 때 2000개의 GPU NVL 72로 따지면 28개의 렉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4MW로 훈련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4배 더 적은 칩, 그리고 3.75배 더 작은 전력 사용량으로 GPT-4를 한번 훈련시킬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칩당 가격은 60%에서 70% 높아지게 되지만 성능 자체가 4배씩 좋아졌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블랙웰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구매할수록 더 돈을 절약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현재 AI 가속기가 감당할 끌어다 쓸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 입장으로는 비싸더라도 가장 성능이 뛰어난 GPU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185가지 사용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해당 AI 사용 사례들은 점점 더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사례인데, 생성형 AI는 이미 곁에 와 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굳이 AI를 홍보하지 않고 기술 스택 자체에 녹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하지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문구를 참 좋아하는데, 현재 생성형 AI는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의 10% 이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편으로 구성했는데 이번 주에는 185가지 사용 사례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주에는 ROI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에이전트는 고객 관련 업무를 대체하는 에이전트입니다. 185개 중에 일부 사용 사례를 정리해보자면, 포뮬러 E는 세계 최초의 전기차 기반 F1 조직입니다. 이들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사용해서 2시간 분량의 레이스 해설과 드라이버 데이터, 시즌별 히스토리를 모두 통합해 모든 언어로 2분 분량의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노트북 LM과 비슷한 기능이죠. 그리고 고잭은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종합 플랫폼으로 동남아에서 슈퍼앱은 현재 그랩과 고잭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고잭은 고페이 서비스에 통합된 바사 인도네시아 AI 기반 음성 서비스인 니라바이고투 AI를 출시해서 고객들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지불과 송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는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협업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히스콕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B2B 전문 보험 기업입니다. 상업보험이나 전문 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히 특정 산업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을 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스콕스는 최근 고객의 위험 프로파일을 더 정확하게 판정하고 보험 가입자가 가진 잠재적인 리스크를 판단해서 적절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구글의 빅컬이나 버텍스 AI를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히스콕스는 현재 견적서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3일에서 2-3분으로 자동화 및 가속화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와 디스커버리는 버텍스 AI로 자막 생성 도구를 구축해서 전체 자막 생성에 드는 비용을 50% 가까이 절감했고, 수동으로 자막 생성을 하던 시간에 비해서 작성 시간을 80% 가까이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이엘은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인데요. 아스피린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과 규제 승인에 필요한 문서 작성을 돕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서 방사선과 의사들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도 빅쿼리와 버텍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로, 이들은 임상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버텍스 AI와 구글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임상 시험에 문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몇 주가 걸리던 문서 작업을 이제는 몇 분 내에 초안이 나오고 며칠 내에 수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축시켰죠. 세 번째인 보안 에이전트는 보안에 관련된 조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자동화시킴으로써 보안 운영을 지원하는 에이전트입니다. 파이서브는 핀테크 기업으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전자결제나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제품군들을 서비스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파이서브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제미나이를 통해 위협을 요약받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거나 보안 이벤트를 더 빠르게 탐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제미나이를 녹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크리에이티브 에이전트는 메이저리그 MLB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서 운영되는 북미 최고의 프로야구 리그죠. 메이저리그 내의 AI 기술은 선수의 퍼포먼스를 분석하고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전략이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부상 및 선수 관리, 심판 판정의 개선이나 팬을 위한 실시간 경기 하이라이트 클립 만들기, 중계 및 해설 자동화, 티켓 판매 및 마케팅 최적화 등 다양한 범위에서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PP는 세계 최대의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그룹 중 하나인데요. WPP는 구글 클라우드의 차세대 AI 기능들을 자세의 마케팅 OS인 WPP 오픈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광고 캠페인의 효율을 높이거나 미디어 구매를 최적화시키는 데 많이 쓰고 있죠.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함에 있어서 타겟 고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나 시간대, 콘텐츠 유형들을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미디어 채널에 광고하는 시기입니다. 광고주가 예산을 최적화하면서도 더 많은 잠재 고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외에도 SNS상에 브랜드 감정에 대한 긍정적인 키워드, 부정적인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고객 상담 챗봇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핵심은 한 기업에 하나의 사용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게 되면 보통 5가지에서 10가지 이상의 AI 사용 사례를 걷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 스택에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오픈AI나 엔트로픽이나 메타나 미스트랄이나 굉장히 많은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미나이와 버텍스를 사용하는 기업들만 나간 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성형 AI의 ROI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에서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최근 3분기의 나이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분석해봤으며, 로보택시 업계에서 웨이모와 바이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간 코멘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 애플을 부활시킨 잡스의 생각, Think Difference에 대한 생각입니다. 1926년부터 거래됐던 미국 주식시장의 기업들은 총 26,168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내에 전체 부의 창출 효과는 상위 4%인 1,100개 기업들의 성과이며, 나머지 96%의 기업들은 채권 수익률보다 못한 성과를 기록했죠. 25,000가지의 기업들이 채권 수익률보다 못한 성과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면으로 사라지지만 턴어라운드까지 성공하는 아주 희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사례인 스티브 잡스 복귀 후에 애플에 대한 스토리를 다뤄봤습니다. 1997년 파산 직전에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가장 먼저 했던 것, 마케팅의 본질과 애플 부활의 신호탄이었던 광고 캠페인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입니다. 세 번째 자료는 엔비디아 총정리, 젠슨 황이 이끄는 100조 달러 규모의 AI 산업혁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100조 달러 산업을 바꿔낼 2조 달러 산업의 시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토큰이 나오는 디지털 지식 단위의 새로운 산업혁명이죠. 엔비디아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쿠다의 네트워크 효과, 추론에서도 계속될 엔비디아의 해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블랙웰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경쟁으로도 엔터프라이즈와 소버린 AI 수요로도 모두 가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스트로베리, 머스크와 엑센추어의 키워드로 이를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는 생성형 AI는 이미 와있다 185가지의 생성형 AI 사용 사례에 대한 정리한 자료입니다. 현재 어떤 분야에서 어떤 AI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